말라리아를 가지고 있는 모기는 주로는 강원도 혹은 경기도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행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외국에서 감염병에 걸렸는데 치명적인 병 두 가지를 들어보라면은 열대열 말라리아하고 황열병입니다. 황열병은 해당 지역을 갈 때 예방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국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고 가고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열대열 말라리아입니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예방약제를 투여하고 가야 되는데 발생 지역인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를 가시는 분 중에 일부는 그러한 예방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알아도 예방약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해외 유입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가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주의점은 그러한 지역을 가실 때는 대략 출발 한 4주 전쯤까지는 감염 전문가를 만나셔서 어떤 지역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예방약제를 투여하는 게 적절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예방약제를 복용하면은 열대열 말라리아가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용량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증상은 당연히 발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열이 나고 콧물이 난다, 흔히 보는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동반 증상이 없이 열이 나고 이틀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은 귀국 4주 이내까지는 아무래도 나쁜 쪽을 생각하고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열 이외에도 발진, 두통,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은 의료진을 만나보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귀국 후에 열이 났는데 보통 1차 병원을 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열대열 말라리아를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적절한 항말라리아제를 투여받지 못하는 사이에 중증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치명적인 감염 질환에 노출이 돼서 뭐 생명이 위독하거나 그 이상의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저도 전문가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는 환자는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했던 중년 여자가 2차 병원에 갔었는데 진단이 되질 않고 원인 미상의 열병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고 열대열 말라리아가 진단돼서 치료하고 회복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국립무용수였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공연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최종적으로 3차 병원, 타 대학병원 경유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를 했지만은 사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는 이제 3일열 말라리아라고 하고 중증도로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달리고 옛날 어른들은 학질이라고 불렀던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열이 이틀에 한 번 나기 때문에 꼭 전문 지식이 없어도 옛날 어른들은 학질에 걸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 역시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고 말라리아를 가지고 있는 모기는 주로는 강원도 혹은 경기도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행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진 못합니다. 그 지역을 다녀온 병력이 있고 열이 난다, 특히 열의 주기가 이틀에 한 번 열이 난다 하면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긴팔 긴 바지를 입어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라, 이런 일반적인 추천이 있는데 다 지키기는 어렵죠. 이렇게 무더운 날에 긴팔 긴 바지를 입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모기 기피제도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봉화지겸, 봉소염 혹은 연조직염이라고 하는 병은 여름에 호발합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 사지가 노출되는 일이 많고 벌레 물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 물린 자리를 긁었을 때 피부에 있는 세균이 침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린 다음에는 긁어서 피가 나는 일은 피하자. 봉화지겸까지 갈 정도로 살이 부풀어 오르고 그랬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까? 봉화지겸은 중증병으로 이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기가 물린 자리에서 대략 한 1, 2cm 정도까지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은 봉화지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봉화지겸은 그 다음 범위를 넘어서서 다리에 물렸으면 다리 전체가 빨갛게 된다. 봉화지겸이 물린 자리로부터 위쪽으로 빨갛게 될 때 의심을 해야 되고 몸에 열이 나거나 다리가 뜨끈뜨끈하고 아프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봉화지겸은 물린 자리에서 아래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물린 자리에서 위쪽으로 이행하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발적, 쉬운 말로는 빨갛게 되고 따끈따끈하고 아프면은 봉화지겸으로 봐야 되고 치료를 하면은 쉽게 회복이 되는 병입니다. 주사제도 있고 먹는 항생제도 있어서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중하면은 초기에는 주사항생제, 경미하면은 처음부터 경구항생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쯔쯔가무시라는 병은 물린 자리가 조금 지나면은 딱정이가 생기고 저희는 그것을 가피라고 부르는데 쯔쯔가무시 물린 자리는 전문가는 보면은 알아챕니다. 진드기는 조금 다릅니다. 진드기는 알아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물린 자리를 유심히 찾아보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진드기 물린 채로 진드기를 잡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진드기 중에 SFTS로 매개하는 진드기는 헤마피잘리스 롱지코니스라고 하는 특정 진드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그 진드기 중에서 SFTS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는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리면 이 병에 걸린다 맞는 말이지만은 확률로 봐서는 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중도가 있고 언론에 잘 알려져 있어서 진드기 물림 때문에 대형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경우 SFTS는 특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안심을 시키고 왜냐하면 빈도가 낮기 때문에 여태까지 물려서 오신 분 중에서 실제로 SFTS가 생겼던 적은 없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피를 돌게 되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 항바이러스제는 아직도 확립이 안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말하고 있는 보존적 치료라는 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숨이 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또 다른 콩팥이 문제가 되면은 콩팥 보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의 항바이러스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는 사망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특성은 혈중에 바이러스 양이 많거나 처음부터 여러 장기에 손상이 온 경우들입니다.